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3월달 모의고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제 국가직 전에 마지막 이제 모의고사였는데 어떻게 잘 보셨나 모르겠네요. 또 이제 틀린 부분들을 잘 좀 복기해 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더 맞고 하나 더 틀리고에 연연을 안 할 수가 없는 시점이긴 한데, 그런데 뭐 이게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내가 더 좀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지, 이게 그죠? 난이도가 좀 높았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하지, 당장 내가 뭐 절대적인 점수가 몇 점이다 이거는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고, 자,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험적 정책 평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책 평가할 때 실험법을 사용하죠, 그죠? 진실험, 준실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하는데, 여기 이제 실험적 평가 방법, 정책 평가 방법에 대해서 진실험적 평가 방법은 무작위 배정에 의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작위 배정이라는 것이 맞죠, 일단, 그죠? 무작위 배정을 해야 연구자의 개입이 없어요, 그죠? 연구자의 개입이 없고, 연구자의 개입이 없어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지 주관적인 그 가치 개입을 배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작위 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준실험적 평가 방법은 진실험이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실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가지고 준실험을 쓰는 거죠. 그 내적 타당도가 낮죠. 뭐 쉽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2번 답으로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진실험적 평가 방법이 내적 타당성이 높다면은 준실험적 평가 방법은 내적 타당성이 좀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는. 그런데 다른 비실험이나 이런 거보다 높겠지, 당연히. 그러지만 진실험보다는 떨어진다. 대신에 서로 상충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뭐였냐면은, 진실험보다 준실험에서 외적 타당도는 더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됩니다. 준실험적 평가 방법에서 외적 타당도 문제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것이 크리밍 효과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제 뭐 크리밍 효과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대호, 실, 크,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글자 따서 공부했었는데, 크리밍 효과는 이게 연구자가 자기의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세워놓은 가설에 적합한 사례들을 수집한다 이렇게 하는 게 크리밍 효과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연구한 것을 어떻게 다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외적 타당도를 낮추는 요인이다 그랬고요. 준실험적 평가 방법은 복잡한 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진실험하면 되죠. 근데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실험, 그죠? 준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진실험이 좀 어렵다. 동질적인 모집단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중 네트워크 조직의 효용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또 데프트의 기사 매수네 할 때 그 이제 네트워크 조직이죠. 네트워크 조직이다 그러면 가장 큰 장점이 어떤 거였나요? 몸집이 가볍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무원 조직도 자꾸 비효율적 조직으로 지적받고, 그리고 보수를 지향하는 정권, 뭐 이른바 이제 우파 세력이 집권을 하면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무원 더 이상 안 뽑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맘대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융통성의 영역에서 더 뽑냐 안 뽑냐인데, 타이밍상 더 예전만큼 계속 많이 뽑을 수는 없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이제. 전에는 우리가 이제 저거였잖아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는 것까지 맞물리고, 그리고 안전 영역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충원이 필요해서 좀 늘렸다 이렇게 한 거지. 뭐 일반 행정직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큰 상관은 없다. 아주 큰 상관은 없고, 통상적인 어떤 그 업무 처리를 위한 공무원을 계속 뽑을 건데, 더 방향성 자체를 더 뽑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유지하는 정도 뭐 이렇게 하겠다는 선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보여질 때, 국민들한테 보여질 때 이제 그게, 야, 이거 공무원 많이 뽑아서 이거 나라 돈 많이 쓰는 것 같더니 그런 거 이제 안 하려고 하나 보다, 이런 느낌 주려고 이제 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뽑았던 게 경찰, 소방, 그리고 하나가 고용노동부? 그죠? 근로감독관. 뭐 이런 정도를 좀 뭐 더 많이 뽑았지. 되게 다른 영역까지 되게 많이 뽑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다만 은퇴자 때문에 좀 더 뽑은 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으니까 큰 상관은 없다. 아무튼 간에, 근데 왜 공무원 조직은 이렇게 맨날 비능률 쪽 조직이라고 인식이 될까, 국민들한테. 사실은 가보면 인력도 맨날 부족하고, 야근하기 일수고, 이런데 왜, 돈만 잡아먹고 팡팡 노는 사람처럼 인식될까? 그런 고민이 좀 들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직업공무원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회 환경 변동에 따라 갖고 조직이 좀 신축적으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게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저기는 한번 뽑으면 끝까지 그 사람을 챙겨줘야 되고, 그러니까 인원을 매년 뽑으니까 은퇴하는 사람 생각은 안 해, 여기는. 국민들은. 그래가지고 계속 늘어나게만 하는 것과 같은 인식을 갖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실제로 고민은 좀 되죠. 이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사회 변동에 따라서 맞춰가려면은 조직이 좀 신축적으로 여기 있던 조직이 없어졌다가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민간 조직에서는 아예 그냥 핵심 영역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 주는 방식으로 가기도 한다. 왜냐면 민간 영역도 법적 제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뽑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임의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 너 마음에 안 드니까 그만둬라 이렇게 못하고, 한번 뽑으면은 정규직으로 뽑으면, 그죠? 그러면은 자르려고 했다면은 그때는 두 가지 사유밖에 없어요. 징계의 사유가 생겼다든가, 아니면은 정리해고,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 이런 정도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맥락으로 놓고 봤을 때 네트워크 조직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법적 제재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규직으로 뽑아봐요? 그러면은 사대보험 들어줘야죠? 그 회사에서 반 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용 초래되죠? 그런 것도 있어요. 자르기도 어렵다. 사회보험료 내줘야 된다. 이런 것들 등등 비용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감안해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월급 받는 것만 생각하니까, 야, 고작 이거 받는데 왜 사람 못 뽑는다고 그러냐. 이러지만은 그 뒤에 또 퇴직금도 참 적립해 줘야 되잖아. 이런 거 등등 다 생각하면은 비용이 상당히 크게 느껴진다. 그래서 나온 게 네트워크 조직이다. 네트워크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 시험 자주 나오죠. 조직 내 안정성 및 정체성은 떨어집니다. 1번이 바로 답인데, 요거는 많이 어렵죠. 조직 내 안정성과 정체성. 소속감이 별로 없죠. 그렇죠? 서로 이제 연계망을 통해 가지고 내 전문 영역을 그 사람들한테 팔아먹고, 그리고 또, 그죠?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또 빠이빠이고, 무슨 정체성이 있겠냐, 이게. 그렇게 되죠. 그런 게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 위기의 순간에 이 조직이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똘똘 뭉쳐지고 어떻게 좀 극복해보자,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죠. 그런데 이런 건 좋아요. 정보 교환. 다른 외부에 있는 업체들하고 그들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우리의 정보랑 교환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다. 이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예로 그랬잖아요. 아직도 디자인 그러면 프랑스 이런 데가 좀 앞서나? 모르겠는데, 옛날 사람 마인드로 저는 옛날엔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디자이너들하고 우리가 협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원 절약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건 아까 이제 인력 감축 이런 얘기 속에서 말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1번 답 찾으셨을 거예요.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정도야 쉽습니다. 이것도요, 위원회 조직의 장점을 물어봤어요. 합의에 의해서 신속하게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돼요. 합의하는 것은 이게 일종의, 누군가 그런 얘기들도 해요. 민주주의에 국회에서 막 싸움을 하잖아요. 싸움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국민들은 막 또 뭐라 합니다. 왜 저렇게 대립하냐. 심지어 국민들도 어때요? 내가 어떤 정파를 지지하면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날이 좀 서 있다랄까? 예민하다랄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 사람들 문제가 많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지적하는 사람도 많지만, 거꾸로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옛날에는 그런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칼로 사람 죽이고 총 쏴서 죽이고 전쟁했던 건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말로 싸우는 거 아니냐. 그냥 말로 싸우는데 이 정도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국회의원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어쩔 땐 때로는 뭐 몸싸움도 하고 그러는 게 얼마나 양반이냐 이게. 예전에는 상대방을 죽여야 끝나는 싸움이었다 이게. 일리가 좀 있어요. 그죠? 옛날에 물리적 전쟁을 했는데 지금 물리적 전쟁보다는 논쟁을 하죠. 근데 논쟁을 하는 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게 그만큼 치열한 주제들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거나 가치관 때문에 공존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주주의 방식에 입각한 게 위원회 조직인데, 그런데 여기 이제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에서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은 신속할 수는 없다. 서로 저걸 양보를 끌어내는 과정까지도 엄청난 거죠. 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아주 단점이에요. 아주 단점이고, 그래서 이거 1번 바로 답 찾으셨을 것이고, 계층제 조직의 경직성은 어떤 걸 말하냐면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 따른다 라고 하는 상명하복의 경직성이 있죠.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을 때 그것에 반박할 수 없는, 반박 못 하잖아요. 잘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직성 이런 거가 위원회에서는 없죠. 서로 대등하니까.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결정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다양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리고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했으면 그걸로써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결정 아니냐 이런 믿음을 더 가져갈 수 있죠. 정책의 계속성과 안정성 확보는 이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위원회가 서로 막 모든 안건을 다 올려놓고 거기서 다 논의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결정된 내용들이 쉽게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단독제인 경우에 독임제, 단독제,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남북관계 통일부 장관 바뀌겠죠 이제? 바뀌겠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통일부 장관 바뀔 텐데 그럼 어떻게 될까? 거기서 나오는 정책, 저는 경제정책 같은 거는 크게 안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관료가 중심에 돼가지고 계획경제식으로 막 발전시켜온 그 관성도 있고, 경제관료들의 힘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막강한데 가장 많이 바뀐 데가 통일부 같은 데는 뭐 그죠? 정권 바뀌면은 그 방향성 기조가 확 달라져요. 거의 정반대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달라지는데,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죠? 장관이 바뀌면 그 밑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일해야 되는 방향성 자체가 달라지는 거다. 그런데 위원회 같은 데는 어떻죠? 위원회는 정권이 바뀌어도 위원들을 구성할 때는 이쪽 저쪽 있는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그리고 전문가 그룹 뭐 이런 데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여기 결정이 근본적으로 확 뒤집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더 적다는 겁니다. 그 점을 위원회의 장점으로 또 꼽아요. 그래가지고 정책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저 위원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네 편을 더 많이 집어넣을까? 이거가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거 싸움이야. 그렇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요, 방통위 같은 데입니다. 방통위. 이거는 정치 세력 있잖아요. 저 보수 진보 정치 세력에서 이 방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KBS, MBC를 비롯해서 이런데 논조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자기네들의 선거 성공 여부와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 문제를 다루는 방통위, 여기에 위원들의 구성, 면면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이것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위원 하나 선임할 때도 국회에서 되게 많이 싸워요. 여러분들이 기사를 눈여겨서 안 봐서 그렇고 그냥 또 싸우나 보다. 그래서 그렇지, 그 위원 선임할 때 왜 이 사람이냐고 반대쪽에서 막 문제 제기하고 회의 막 파토 내고 이런 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민한 거예요. 그런 데는. 그런 정도로 여기 위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관건이죠. 그렇긴 한데 어쨌건 그 한 사람 두 사람 바꾼다고 이게 싹 뒤집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권이 바뀌든 뭐라든 정책의 계속성, 연속성은 보장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변혁적 리더십도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번스, 베스 변혁적 리더십이 있는데 조직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사명도 제시하고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인식도 바꾸고
태도도 바꾸고 이러려면은요, 야, 우리의 조직이 왜 존재하는 것 같아? 이런 질문 계속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존재하는 것 같아? 우리 이런 거 해야 되는 조직 아니야? 이런 거에서 가슴이 뛰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가슴이 뛰어야지. 맨날 똑같은 일 반복되면 거기서 누가 뭐 변혁적인 생각을 하고 새로운 뭐 시도를 해보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가슴 뛰게 해야 된다. 그래서 비전을 주고 이 안에서 너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하는 사명도 던져주고 그런 걸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반사기꾼 기질이 좀 있어야 돼. 그러잖아요. 우리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 얘기해주고 부하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 배려도 해줘야 돼요. 인간적으로 이끌림이 있어야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그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동질감이 느껴지고 우리라고 하는 인식이 확고해지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변해요. 그렇죠? 왜 안 변하겠어 사람들이? 왜 그러면 드라이하게 해왔겠어 지금까지? 거래적으로 그죠? 뭐 일 좀 더 하면 돈 더 주고 뭐 내가 아무리 신경 써도 그게 뭐 성과로 안 나타나면은 그러니까 계량적인 성과로 안 나타나면은 뭐 나에 대해서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사람 쓰다가 적당히 빨아먹고 버리고 이런 거 맨날 경험하다 보면 그 조직에 충성할 수 없잖아요. 그러지 않나? 그런 경험들 많이 하게 돼요. 직장 생활하면. 그런 데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 배려, 창의성, 자긍심, 고치 이런 걸 해야죠. 4번은 옛날 방식, 거래적 리더십이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낡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단지 경제적 이익이나 뭐 승진 이런 걸 미끼로 사람들 움직이려고 하는 거 그거는 낮은 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면평가제도 이것도 이제 익숙해 뭐 이 수준을 넘어갑니다. 그냥 그죠? 다면평가는 나에 대한 평가를 내 상사만 하는 게 아니라 부하, 동료, 뭐 고객 다 같이 모여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성이 있고요. 신뢰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혼자 할 때는 그게 좀 지랄 맞은 거지. 내 위에 상관하고 내가 좀 스타일 안 맞아. 내가 좀 들이받았어 몇 번. 그랬더니 얘가 나를 되게 싫어해. 근데 얘가 나를 평가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 주관적인 어떤 판단 그리고 그런 사이가 안 좋아지고 말고를 떠나서라도 그 내 직속 상관이 중시하는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헤일로 이펙트 같은 거 그런 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그게 다인 양 평가할 거니까 내 능력치하고 그 짝꿍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다면평가를 하면 여럿이 여러 각도에서 나를 보고 평가하니까 그것이 희석되고 평균적인 것으로 수렴되겠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라고 돼 있는 부분 이것은 이제 옳은 얘기고요. 조직의 계층수가 적고 팀워크가 강조되는 새로운 조직 형태일 때 더 좋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계층제 되어 있는 속에서는 별로 실효성은 없고 팀플레이 해야 되고 이럴 때는 동료하고의 관계, 부하하고의 관계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더 적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상사, 동료, 부하, 고객이라고 그랬고요. 4번이 답인데 인기 투표화가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이러면은 그냥 그 사람 뭐라 그럴까 좀 호감이 가고 그다음에 뭔가 좀 사람을 이끄는 힘도 있고 그러면은 일의 능력 여부를 냉정하게 보기보다는 그런 어떤 인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끌려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또 객관성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죠? 한 사람을 평가할 때보다는 객관적일 수 있는데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저런 이제 인기 투표가 된다는 점에서는 업무 능력 그 자체에 대한 평가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구석이 생긴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노무현 정부 때 저거를 아예 확산시켜가지고 기존의 평가 방식 대체하려고 그랬었어요. 대체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좀 반발이 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조직 내에서 내 부하 눈치 보여서 내가 일을 못하겠다. 거의 뭐 이런 식의 반발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그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낮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거를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 하는 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지위가 좀 낮아졌죠. 이제 그렇게 돼 왔던 게 다면평가 제도입니다. 다음 중 우편 사업, 조달 사업 등과 관련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바로 이제 정부기업 예산법이죠. 그죠? 정부기업 예산법입니다. 이 정부기업 우체국 우편 그리고 우체국 예금 조달
그리고 또 하나가 양곡관리. 이렇게 네 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게 정부 기업으로 우리가 이제 부르는 데가 이 네 군데. 거기에 예산과 관련된 법률. 예, 그래가지고 정부기업예산법 그대로 그냥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기업예산법에 저촉을 받는 것은 요 이제 아까 말했던 거 네 가지 영역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었냐면 책임운영기관 중에, 그렇죠? 책임운영기관 어떤 집행 역할을 떼어서 야 니들이 알아서 해봐. 그리고 책임져, 성과 책임져, 이렇게 하는 책임운영기관. 그 책임운영기관 중에서도 이제 특별회계로 따로 별도의 독립재산을 하고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도 정부기업예산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걔네도 넓은 의미에서 정부기업이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에 대표적인 또 우체국의 보험. 우체국 보험은 정부기업으로 딱 구분은 안 돼 있어. 그런데 우체국 보험이 이제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되거든요. 뭐 그런 데들은 정부기업 예산법의 적용을 또 같이 받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 그죠? 뭐 이런 식이에요. 자, 4번이 답이었고요. 계획과 예산의 괴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저거는 좀 정치적 영역인 것 같고, 예산은 당장 집행에 바로 그 현실적인 부분에 좀 매달리는 것 같죠. 느낌이. 그죠? 계획은 이 방향이 좋지 않아? 이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산은 당장 현실적인 거를 메꾸는 거?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에 이제 급한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계획은 되게 진취적일 수 있지만 예산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죠? 예산은 되게 보수적이다. 일반적으로 계획 담당자는 비판적, 보수적, 부정적, 저축지향적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예산 담당자는 미래지향적, 발전적, 쇄신적, 소비지향적이다. 거꾸로예요, 이게. 그렇죠.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예요. 그래가지고 기재부 떠올려 보시면 되잖아. 예산 영역. 기재부 어때? 미래지향적이에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뭔가 비판적이고 보수적이고 그저 부정적, 안 되는데 맨날 안 된다고 하지. 그 다음에 저축지향적이다. 국가 채무 늘어나면 안 된다고 그거 난리를 치잖아요. 제가 국가 채무 관련해서 몇 차례 이제 말씀드렸겠지만, 가계의 채무, 기업의 채무, 그리고 정부의 채무는 성격이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달라. 심지어 정부의 채무는 그 채무가 선진국들이 계속 늘어왔단 말이에요. 채무를 갚은 적이 없어. 선진국에서. 자기네가 채무를 졌죠. 갚지 않아. 채무를 졌다는 것은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땡겨서 그 돈을 가지고 시중에 풀었죠. 그럼 그게 경제 활성화가 되지. 그럼 경제 성장하지. GDP가 늘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채무 비율이 알아서 낮아져. 채무 비율, 국가 채무 비율 어떻게 계산하냐면 GDP 분의 채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졌다? 그런데 GDP가 늘어나. 그럼 분모가 늘어나잖아. 분모가 늘어나면 이 전체 수치가 낮아져. 이렇게 해서 계속 빚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갚아줘야 될 때가 오면 우리가 이제 대환 같은 거 하듯이 그냥 이거는 돈을 더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국가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국가가 채무를 지는데 위험한 채무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발행하지 않는 달러로 빚을 지는 게 위험한 거예요. 이건 갚아야 되는 거니까. 이건 가계 구성원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돈을 못 만들어내는데 어디서 돈을 빌려오면 내가 벌어다가 갚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빌리면 그렇게 갚아야 돼.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빌린 거는 돈을 더 찍어내는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그 어떤 나라도 그걸 갚지 않아요. 갚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데 분모가 커져. 경제가 성장하니까. 그러면은 채무 비율이 조율돼. 근데 그거보다도 더 빠르게 빚이 늘었어, 선진국들 보면. 그래서 가장 보수적으로 재정 운영한다는 독일도 70%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50% 될까 말까 뭐 이런 정도인데도 난리야, 난리. 이거 늘어나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예산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은 그게 롤이야. 자기의 롤. 그죠? 국가 운영을 하는데 이게 너무 급격히 확 이렇게 되면 망하거든요. 그러면 큰일 나거든. 늘더라도 천천히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건 몰라도 너무 빠르게 하면 안 되니까 속도 조절하자는 의미일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1번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누가 계획? 정치인들이지, 이게. 대통령을 위시해서 정치인들은 뭐 새로운 걸 자꾸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돈을 쓰려고 하잖아요. 그죠? 쓰려고 하잖아. 잘 있는 청와대를 용산으로 빼내서 하면은
아니, 제가 뭐 이거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러면 적어도 소비지향적이잖아. 소비지향적이잖아요. 돈을 쓰는 거잖아. 근데,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이만큼 있어. 이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기재부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에 들겠어? 굳이? 왜 다 돼 있는 거를 왜 굳이? 이런 생각을 할 거야. 방향성이 다르다. 일단은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됐죠? 1번이 바로 답이니까 나머지는 다 맞는 거 아닙니까? 뭐 기획이 장기적일 것이고 기획은 합리적이라는 거는 이거는 옳은 방향을 찾는다. 그런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올바른 방향. 경제적 합리성. 그걸 전제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장 효율적일 수 있게끔 근본적인 것부터 바꾸자. 이게 이제 기획이고요. 예산은요, 그거 현실적으로 될까? 이런 걸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현실이니까. 그잖아요. 그렇게 되고, 또 뭐, 이거는 유기적 통합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하면 당연한 거고. 그죠? 1번이 답이었네요. 자, 그리고 현금주의와 비교해서 발생주의의 특징. 뭐 이런 것도 많이 해봤으니까. 이게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한 이중거래를 통해 자기검증 기능을 갖는 것은 발생주의죠. 그럼 맞는 얘기네. 그죠? 그러니까 발생주의의 짝꿍이 뭐니까? 복식부기. 그죠? 현금주의의 짝꿍은 단식부기.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복식부기 얘기잖아요. 1번이. 복식부기 얘기라서 발생주의랑 연결하시면 돼. 2번도 그냥 아예 대놓고 그 얘기를 했고. 상대적으로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이건 좀 애매하고. 이게 이제 왜 애매하냐면, 주관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현금주의로 가면은 되게 객관적이에요. 현금주의는, 야, 돈 들어왔냐? 들어왔어? 눈으로 확인됐어? 기재해. 돈 나갔냐? 아직 안 나왔어? 그거 아직 우리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발생주의는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뭐 들어오기로 약속됐어? 확실히 들어올 것 같아? 그럼 너 우리 거야. 이렇게. 이게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현금주의보다. 현금주의는 있는 그대로잖아. 있는 그대로 들어왔으면 플러스, 나갔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데 발생주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플러스, 나가면 마이너스라기보다는 판단이 필요해. 판단이 필요해. 그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세금을 걷겠다 이렇게 했을 때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세금을 걷겠다 했을 때도 말입니다. 세금을 걷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고지서가 나가면 그 타이밍에서 플러스로 잡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관적이잖아요. 왜 그 타이밍일까? 그래서 질문이 있었어. 저한테도. 뭐가 질문이 우리 저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질문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교재에서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정하기 나름이거든. 어느 타이밍에 할 거냐. 그래서 징수하기로 결정한 순간을 플러스로 잡을 건지. 결정하고 고지서가 나가는 것까지 해서 그때로 잡을 건지. 그거는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하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3번이 답입니다.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재정 성과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발생주의가 재정 성과를 평가하는 데는 더 유리하거든요. 현금주의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었나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냐면 앞으로 지불해야 될 걸 많이 감춰놓고 당장은 호주머니에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재정도 되게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내가 펼치는 사람 아니냐. 이번 선거 때도 저를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속여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실제 들어가서 보면 채무 부담 행위 같은 거 많이 해놓은 거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그거 다 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에는 재정 상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야, 그지야. 이런 거예요. 겉으로 수치상 장난쳐놨어. 그게 현금주의에서도 가능합니다. 발생주의는 그 원인 행위를 하면 그 결정되면 나간 걸로 봐라. 마이너스 잡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장난을 못 쳐. 그 얘기 때문에 재정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가 공유될 것이다. 뭐 그런 의미겠죠. 4번이. 그죠? 3번을 그래서 답으로 찾으셔야 돼요. 여기 좀 난이도가 3번, 4번에 좀 생겼네. 그죠? 그래서 요거 잘 골라내시면 되고요. 국고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 조정이죠. 뭐 중앙정부가 돈을 내려보낸다는 것은 중앙은 돈이 많고 지방은 돈이 없잖아.
그래서 수직적으로 그 많고 적음을 이제 이 평탄화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저렇게 해도 문제점은 남죠. 어떤 거냐면 국가에 자꾸 의존하게 되잖아. 저러면 우리 좀 더 줘요 이렇게 의존하게 만드는 거지. 그 문제제기 때문에 지난번 헌법 개정안 나왔을 때에도 지난번 헌법 개정안 나왔을 때에도 그때도 그랬었죠. 그때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내려보내는 걸 줄이고 지방의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지방세 위주로 다 이제 세금 구조를 다 개편하려고 그렇게 마음도 먹었었는데 그건 용기예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대통령이 그런 안을 낸 거니까 용기지. 그러니까 중앙정부 힘을 빼겠다는 거잖아. 빼겠다는 거. 그 지방에다가 그걸 권한을 넘겨주겠다는 거니까. 그렇게까지도 했었지만 아무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헌법 내용이 좋다 나쁘다 얘기도 못 해보고 지금 헌법 개정하면 안 된다 뭐 된다 뭐 그런 일정상의 논의만 하다가 끝나버렸어. 부결됐죠. 그렇게 됐는데 이게 아무튼 이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헌법 개정에 가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 누가 대통령이든 간에 그런 결단을 안 내릴 수 없을 정도의 압박이 있죠. 지금은 우리가 워낙 너무 중앙 집권적이니까 그런 상황이고 어찌됐거나 뭐 지금은 그냥 중앙정부가 돈을 많이 걷어서 그 돈을 그냥 지방에다 이렇게 다시 찌끄러주는 형태로 갑니다. 중앙정부 영향력은 여전한데 그러나 재정상의 어떤 그 재균형을 위한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시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장려금 같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려금. 국고보조금이 세 가지인데 기억나요? 일단은 교부금이 있었고요. 그거는 국가 사무를 지방에서 집행하게 하고 그 돈을 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담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단체 위임 사무. 국가 사무의 성격도 물론 아직 남아있지만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기도 한 거. 거기다가 돈을 분담해서 내주는 거.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저런 보조금, 장려금 이렇게 부르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방 시책 중에서 칭찬할 만한 거. 이런 걸 주거나 중앙정부랑 협력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게 있을 때에도 그거를 또 내려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외부 효과를 치유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이제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들을 보정하는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특정한 목적을 지정해서 교부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된다는 말이 안 되잖아. 그냥 이거 자체가. 아니 특정한 목적을 지정해서 여기다만 써. 이러고 줬어. 국고보조금은 원래 그렇잖아요. 여기다 써야 돼. 이 사업에 쓰는 돈이야. 그러고 준단 말이야. 근데 그 자율성이 생길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이와 관련된 용어로는 뭐라 그랬냐면 이게 이제 재원을 말할 때 특정 재원이냐 일반 재원이냐 그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정해준 것이 뭐죠? 특정 재원이에요. 특정 재원. 특정 재원이에요. 그래서 이 특정 재원은 자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다 쓰라고 준 건데 뭘. 정해져 있는 건데 어디다 쓰라고 준 거예요. 아니 응? 이런 경우도 있지. 옛날에 엄마한테 참고서 써야 된다고. 참고서 써야 되는데 참고서 얼마냐. 그래서 15,000원이라고 했더니 15,000원 딱 주면서 아껴 써라. 막 짜증나지 않아? 그러면 뭘 아껴 쓰라는 거야 갑자기. 이거는 참고서를 살 돈만 딱 주면서 내가 이걸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뭘 아끼길. 여기에 들어갈 만큼의 비용만 딱 주면서. 그죠? 그런 느낌? 어디서 쓰라고 딱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난 이거 받아봐야 내 용돈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근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게 돈 달라 그러네. 그러고서 돈을 주면서 야, 좀 아껴 써. 이런 말 하고 싶은 건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뭘 아껴 쓰라는 거야 이게. 그잖아요. 아껴 써라 이러려면은 특정 재원이 아닌 일반 재원. 그래가지고 자율적으로 내가 쓰고 싶은데 쓰는 거. 그러면 아껴 써라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어. 알았어요. 아껴 써야죠. 그건 되는 거지. 특정 재원에 대해서는 그냥 정해진 데 쓰는 거기 때문에. 자율성이라고는 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대목이죠. 4번이 답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균형성과표 BSC. 과정 중심의 성과 관리보다 결과 중심의 성과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고 B가 밸런스.
다 균형이니까요. 1번이 옳지 않네요. 비재무적 관점까지 확장한 거죠. 원래 기업들은 재무적 관점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비재무적 관점까지 확대했고 성과를 과거, 현재, 미래적 관점까지 포함해서 인식하는 것으로 노턴하고 그 다음에 케플런이 주장을 했습니다. 맞고요. 하버드대 그 경영대학원에서 제시됐다. 거기 교수들이고 균형 성과 관리로서의 고객 관점도 포함된다. 고객 관점 있잖아요. 그죠? 고객을 중시하는 이런 태도도. 그러니까 자기네가 일할 때는 자기네 업무상의 능률성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 능률성만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고객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대해서 고객들이 참 착해. 어디다 서비스센터 전화해봐. 그럼 지금은 전 상담원이 다 통화 중이야. 항상 한 번도 그런 멘트가 안 나온 적이 없어. 그게 뭐예요? 일부러 인력을 그렇게 쓰는 거거든. 거기다 비용을 절감하려고. 근데 고객은 불편해. 어쩔 때 막 10분 이상 기다려도 통화가 연결이 안 될 때도 있어. 막. 그죠? 그러잖아. 얼마나 짜증나. 나 바쁜 시간 쪼개서 나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뭐죠? 이게 그만큼 이제 그거잖아. 이게, 그 자기네들의 프로세스. 거기 능률성. 이거하고 고객의 편의성. 이거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잖아요. 갈등하는 거 아니야. 너무 지나치면 또 고객한테 욕먹으니까 걔네도 함부로는 못해. 그러지만 적당히 고객을 기다리게 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인력이 남아 도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서 고객 관점도 포함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추경은 예산이 성립되는 추가로 편성되는 것이죠. 그죠? 추경도 하겠죠? 벌써 올해는 한 번 했어. 심지어.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사실은 좀 있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산이 확정됐는데 여당 대선 후보가 추경해서 자영업자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1월 달에 추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추경을 하면 정부 여당이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자영업자를 위해서 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런 면이 있지만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계산해 보면 야당 쪽보다는 여당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선거를 앞두고 이런 생각을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건데 이제 뭐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됐으니까 야당 후보도 국민들한테 내가 집권하면 더 해줄 거예요. 이렇게 또 같이 뭐 받고 더블로 가 뭐 그 대선 때 보면 서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약속을 지켜야 되면은 또 추경을 하겠지 아마. 그러면 이게 추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지. 1년에 몇 번을 하든 제약은 없는데 올해는 한 2번 정도 하지 않을까? 한 번 했고 한 번은 더 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작년에 예산 짤 때 사실은 이 코로나로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한 목도 편성을 했는데 부족하다. 더 해주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 아무튼 추경이 그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작년 코로나 처음 왔을 때는 추경 4번이나 했다. 그런 거죠. 뭐 추가로 이렇게 필요하면 하는 거고. 지출통제 예산. 지출통제 예산이 뭐죠? 그게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총액 배분이에요. 지출통제. 야, 니는 이만큼만 써. 딱 정해주는 거예요. 지출통제.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서 통제한다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저 총액만 딱 지출 통제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자율적으로 편성해라. 이거 되게 효과적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은 자기네 안에서 자기네가 정보가 확실하잖아.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야.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각 뭐 국과 과별로 우리 필요한 돈 이만큼이요. 다 뻥튀기 할 거라고. 뻥튀기 할 건데 그거를 갖다가 예전에는 기재부가 갖고 와봐 그래갖고 야 니네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데 여기서 빼 이러고 뺀단 말이야. 잘 모르면서. 기재부가 보건복지부의 속사정을 어떻게 잘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맘대로 빼는 거야. 그러니까 정작 남아도는 데에서 좀 뻥튀기한 걸 못 빼고 진짜 필요한 데서 막 빼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액 배분 자율 편성을 하는 이유가 그러면 보건복지부한테 니네 이 정도 돈 써. 작년에 쓴 거보다 5% 이상 늘려주긴 어려워. 복지가 아무리 늘어나야 된다 해도. 그러니까 플러스 5%? 요 정도 보면서 이렇게 주면 이거 갖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공약을 걸지를 말든가. 짜증나네. 이러면서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5%면 총액이 이만큼인데 야 모여봐. 야 우리 더 중요한 사업이 뭐야? 우선순위.
이걸 하게 돼 있어. 그럼 자기네가 내부 정보가 많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뽑아내지. 더 급한 사업, 좀 덜 급한 사업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 편성이라는 게 따라붙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통합재정에서는 융자 지출도 재정 지출 적자 요인으로 파악을 한다. 이 보니까 우리 대표적인 게 그 전대차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원래 예산에 안 넣는 거잖아. 근데 여기선 전대차관 넣죠. 통합재정 수지에서는. 돈 빌려다 돈 빌려주는 것도 넣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융자 지출도 재정 지출의 적자 요인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장에는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회수되면 다시 플러스가 되겠지. 플러스가 되겠지만은 뭐 그렇지만은 이제 뭐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은 돈이 나가는 건 적자 요인이고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법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명문한 건 우리나라 최초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성인지 예산제도의 최초는 호주입니다. 근데 호주는 명령의 레벨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잖아요. 법의 체계가. 근데 걔는 명령 레벨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결정해서 한 겁니다. 그냥 의회의 동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어디다 명문해놨어요? 법률에다가. 만약에 이거를 우리도 명령 레벨로 그냥 했잖아? 그럼 이번에 대통령 바뀔 때 없어질 것 같은데? 성인지 예산? 왜냐면 그런 발언 한 적이 있어. 당선자가. 성인지 예산으로 낭비되는 게 많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못 바꿀 겁니다. 당장은. 적어도. 왜냐면은 지금의 여소야대가 이제 되는 거니까 여소야대지. 여소야대가 되는 거라 원래 여당이었던 데가 야당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가 의석이 많잖아요. 의석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네 개통의 성과거든. 이 노무현 정부 때 국가재정법 만들면서 이거 해놨던 거 아니에요. 법률로 돼 있으니까 법률 개정해야 되거든. 저 없애려면. 그러면 함부로 못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 차원에서 마음대로 못 없애는 레벨로 만들어놨다는 거지. 그 의미를 여기다 적어놓은 거야. 이제는 행정부 수반이 자기가 이게 마음에 든다 안 든다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레벨은 법률로 해놨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까지 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쉽게 바뀌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쉽게 바뀌지 못한다. 그런 거. 그런 취지로 4번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단계 높은 레벨의 법으로 정해놓은 이유가 그런 정도로 지위를 좀 강화한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이거 시험에 맨날 나올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였어요? 성인지 예산은 여성에게 유리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거가 아니고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남성에게 또 불리한 지점이 있다면은 그거는 또 예산으로서 그거를 또 이제 끌어올려줘야 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것으로 그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니까 그거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정책 네트워크가 나왔네요. 정책 네트워크 우리가 배웠던 모형이 한 3개? 응? 3개 말고도 더 있지만은 우리는 대표적으로 3개 배운 겁니다. 그거 배웠는데 공적 부분과 사적 부분의 불명확한 관계를 설정하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죠? 불명확한 관계가 아니라 이게요 공적 부분과 사적 부분의 잠깐만 불명확한 관계 그럼 맞을 수도 있겠네. 불명확하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명확한 구분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공적 영역에서만 따로 딱 결정을 하고 사적 영역은 별개고 이런 게 아니라 넘나드는 거잖아요. 사실은 정책 결정 과정을 단순하게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그랬는데 단순하진 않지.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려면 대통령이 야 이거 해 저거 해 그러고 결정하면 단순한 건데 그러지가 않고 이거는 민간 영역까지 다 끼워가지고 거기에 목소리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구조를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단순하지는 않고 정책 결정 과정의 공식적 측면만이 아니라 비공식적 영역까지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 로즈의 정책 공동체, 정책 커뮤니티 모형이다. 거기서 그 정책의 입김을 행사한다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 그냥 오피니언 리더. 근데 그 사람 공식적 라인에 있나? 없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영향력을 갖는다. 근데 그 뭉친 게 모임에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랬죠. 서로 아름아름이야. 아름아름. 이렇게 필요할 때 서로 연락하고 그죠? 정보 얻고 그 다음에 어디 조용히 뒤에서 밀어주고 뭐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더 알아듣기 쉽게 뭐라 그랬어요?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 얘기가
거기에 진입하라고 한 얘기였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른바 사회적으로 전문성을 갖췄다, 뭐 출세했다, 뭐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끼리 네트워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있는 거다.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게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그거를 우리가 학연, 뭐 그런 걸로 설명하잖아. 우리나라 특히 학연이 되게 중요하죠. 학연 같은 거. 그래서 인류대학 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학연이 센 데가 어디 있어. 우리나라 주요 요직은 서울대 나온 애들이 다 하는 거 아니야? 연고대 나온 애도 별로 없어요. 서울대 나온 애들이 다 해. 이런 게 어디 있어. 군인은 다 육사 나온 애들이고요. 경찰은 경찰대 나온 애들이 다 헤쳐먹고요. 이게 우리나라 이거 되게 심각해요. 그렇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정성을 해치거든. 공정성 해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봐주고 뭐하고 이런 게 자꾸 생기니까. 근데 그걸 너무 잘하니까 부모님들이 야 거기 진입해라. 거기에 진입해야 돼 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공식적 측면만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야. 또 하위정보모형도 그런 거잖아요. 미국의 총기협회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게 공식적인 건가? 총기협회가 뒤로 의원들 만나서 그죠? 정치 후원해주고 그죠? 그러면서 아 총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개인이 개인을 지키는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그 의원들이 그걸 막 역설해주고 그게 공식적인 건가?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정책 네트워크와 이슈 네트워크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냐? 그렇지가 않지. 정책 네트워크 간의 한 종류로서 이슈 네트워크가 있는 거니까. 자 그래가지고 1번이 답이네요. 불명확한 관계라는 게 서로 연계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서로 스며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국가 권력 이론 중 엘리트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양한 이익 집단과 균형과 조절은 엘리트 아니고 전 다원주의론이잖아요. 다원주의론이고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중시한다.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반영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엘리트의 가치와 선호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뭐 가장 맞는 건 4번이겠네. 여기서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여기다 연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게 엘리트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가 핵심인데 국가가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하고도 연결되기가 좀 어렵네요. 3번은 이것도 엘리트인가? 자본가의 이익을 반영하는 도구다. 엘리트론으로 하기보다는 아예 계급 이론으로 따로 빼서 봐야 돼요. 저거는 별개 개념이죠. 마르크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저렇게 바라봐서 국가를 결국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공산주의는요. 전 지구상에서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어요. 마르크스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어. 다 변형됐지. 그냥 마르크스주의로 가면 결국에 혁명을 한 다음에 노동자들이 잠깐 독재를 하고 그래서 자본가를 다 뿌리 뽑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국가를 없애라 그랬거든. 국가를 없앤 경우는 본 적이 없잖아. 현실적으로 그게 말이 돼 그게? 마르크스는 굉장히 탁월한 학자로 추앙받지만 지금도 진짜 그래요. 그거는 사상을 넘어서서 굉장한 분석력을 가졌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냐면 자본주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할 때까지 엄청난 학자야. 근데 그 다음에 자기가 혁명가까지 하려고 그랬잖아. 이런 세상이 돼야 돼라고 하면서 방법을 제시했는데 방법이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슷하게 해보려고 했던 애들도 그렇게 한 적은 없어. 거기서 좀 약간 엉뚱한 방향으로 좀 튄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렇게 됐어. 워낙 가슴이 뜨거워서 그랬나 봐. 지금의 불평등한 세상 너무 싫어가지고 제시는 한 것 같은데 폭력적 방법으로 해가지고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거기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뒤에가 수습이 안 돼. 국가를 해체해라? 국가를 해체하고 어떻게 살아? 지금 국민국가 단위로 살고 있는데 그잖아요. 우리가 국방력을 낮추고 우리가 국가 해체할 것 같으면 중국이 먹을지 뭐 이거 일본이 먹을지 미국이 먹을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 그죠? 누군가는 먹지. 이걸 내버려 두겠어? 말이 안 되는 이상적인. 그래 전 세계가 노동자 세상이 되자 이런 걸 했으니까 진짜 머릿속으로 저거 어디 멀리 간 거야 혼자. 자기 상상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게 3번. 이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가 만들어질 때부터 가진 자들이 자기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자, 이제 그런 식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정리를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됐죠? 4번이 답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론. 자,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동일하지 않은 건 동일하지 않게 대우하는 것이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 균등 보장 해야 되고요. 인간이니까 다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돼. 그리고 또,
똑같은 노력을 했으면 똑같은 보상이 주어져야 돼요. 그런 것이지만은 이게 조건의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좀 개선해야 돼.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사회적 약자한테 조금 더 줘야 된다. 롤즈의 정의론. 그죠? 좀 더 줘라. 최소 극대화. 왜냐면 조건의 불평등이 있으니까. 아무리 똑같이 노력해도 같은 결과 못 만들어내. 여건이 안 좋아서. 끌어올려줘야 돼. 맞아요? 그런 어떤 그 개념들이 녹아져 있고요.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할 경우에 경쟁 약자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은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되냐. 엄격하게 구분된다라고 말하니까 좀 애매하죠. 그죠?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에서 적극 수용되지 못하였다 그랬는데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에서 적극 수용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일단은요 신행정론에서 적극 수용되지 못했다. 이건 틀린 얘기죠. 신행정론에서는 대놓고 이제 사회적 형평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됐고요. 그러면은 뭐 3번, 4번 확실히 틀렸는데 1번, 2번 중에 답을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어떤 게 답이 될 것 같아요? 일단 1번은 확실하게 맞는 얘기 같고 2번은 이것도 맞는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둘 중에서 골라라 그랬으니까 이게 경제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이 말이 약간 걸려. 그러니까 약자를 우선 고려해라 이런 정도였으면 맞아. 사회적 약자를. 근데 경제적 약자라고 하면 돈 없는 사람 그냥 이렇게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형평성에서 보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를테면 인종차별도 있고 지역차별도 있고 그잖아. 다양한 차별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경제적 약자가 최우선이야. 이렇게 말한 뉘앙스가 있잖아 지금. 그죠? 한정해버렸잖아요 표현이.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습니다 2번은. 그래서 1번으로 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경제적 약자만 있는 게 아니니까 경제적 약자를 포함해서 다른 약자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1번을 답으로 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나카무라 스몰우드의 정책 집행 유형은 고지협재관 아닙니까? 고지협재관.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거냐인데 정책 집행 담당 관료들이 큰 권한을 보유하고 여기 봐요. 정책 집행이니까 고지 이쪽은 아니야. 거긴 결정자가 힘이 세잖아. 그럼 재 아니면 관이야. 그죠? 재 아니면 관인데 정책 과정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형태로 결정권을 다 행사한다. 이렇게 나오면 관으로 가는 게 뭐 맞죠. 여기선 정책 결정자의 역할은 거의 뭐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관으로 가야 돼. 어떤 차이였죠? 고지협 재관. 재량적인 실험가하고 그 다음에 관료적 기업가하고 둘이 비교해 보면 재량적 실험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정책 목표의 그 큰 틀은 정책 결정자들이 좀 관여를 하는데 세부적인 목표 구체화하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집행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나가는 거였지만 아예 관으로 오면 관료적 기업가로 오면 정책 목표를 전부 다 집행자가 다 그냥 목표까지 다 결정해 버려. 그래 놓고 정책 결정자는 형식적으로만 이용해 먹어요. 뭐로 이용해 먹냐면 우리 이거 집행하려는데 이런 재원이 필요한데 이거 좀 결정해서 좀 주셔. 이런 정도 요구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정도. 그러니까 뭐 힘이 하나도 없어 결정자가. 그잖아요. 집행자로 다 넘어온 거죠. 그 차이로 비교를 해서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요 이제 사회적 경제조직 그랬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이랬는데 사회적 경제조직이란 말을 썼어요. 경제조직인데 사회적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어떤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이거 맞아요? 잘못 들어갔나? 문제가 잘못 다른 것 같아요. 아하,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갔나? 그럼 여러분 갖고 있는 프린트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이거구먼요. 예.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조항에 포함된 내용 그랬습니다. 요거 좀 디테일합니다. 요거 좀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적 중립성이 필요해까지는 알아. 당연히. 근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면 안 돼? 이거는 좀 이제 한 발 더 들어간 고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명운동을 기도,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와 상식과 이런 것까지 막 다 집약해서 이제 풀어내셔야 돼요. 그런데 서명운동을 기도,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그랬는데요.
이거 어때요? 안 되겠지 당연히. 무슨 서명운동을 국가가 나서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거죠. 그리고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이런 거. 이것도 일종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은 정치운동에 해당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거겠네. 3번 정치적 행위 금지에 관한 한계를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국무총리로 정한 것. 이거는 뭐 답이 보였다 이제. 왜 보였냐면 위에 문제의 전제가 뭐예요? 국가공무원법 제65조라 그랬죠.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국가공무원 말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들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직 시험 봐서 붙으면 국가공무원 되잖아요. 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이야.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국회 규칙이 나오고 대법원 규칙이 나오고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게 이제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내셔야 돼. 자, 우리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게 봐줍시다. 또 그럴 수 있잖아. 넓게 봐서 이런 정책이 금지는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뭐 좀 넓게 보면 또 넓게 봐주고 아량을 베풀어주면 그럴 수도 있기도 하지. 거기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또 잘못된 게 있어. 국무총리령이 잘못됐어. 이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게 요 지점에서 일단은 그런 점이 이제 다 걸리는 거거든요. 다 걸리는 거여서 이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은 확실하게 이제 틀린 것은 맞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나머지 공무원들, 이 정부 행정부 공무원 말고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 규정들에서 다 정치행위 못하게 해놓은 건 맞아요. 그건 틀리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행정부 내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요 범위를 정해놨다는 거, 고래 정하도록 했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3번이 답이라는 거. 그렇게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이것도 안 됩니다. 기부금, 모금 같은 것도 일종의 정치행위일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그건 제가 해설에다가 그 관련 규정을 그대로 다 넣어드렸을 테니 그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신공공 서비스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공공 서비스론. 중간에 문제가 뭐가 잘못 들어갔구나. 여기 있었네. 있었고 신공공 서비스론. 자, 이건 데나르트 아닙니까? 데나르트가 한 7가지 정도를 얘기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 인간의 가치를 충실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 그죠? 그리고 시민은 고객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시민의식을 중시해라. 그리고 공익의 가치를 또 중시해라. 그리고 시민한테 봉사해라.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라. 책임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다. 이 성과만 가지고 책임을 다했다고 하지 마라. 7가지. 그죠?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7가지 꼽아보세요. 말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 근데 그 취지를 7개를 자꾸 꼽아보셔야 돼.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신공공 서비스론을 구성하는 내용이 아닌 게 뭐냐 했는데, 공익과 공유가치 간의 관계를 강조하여 행정가의 역할을 공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라고 봤다. 공익에 대한 강조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고 정책 과정에서 궁극적인 책임성 시스템이 가지는 목적은 시민의 선호와 필요에 대해 정부의 대응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책임이라는 것이 단지 성과를 냈어. 계량적으로 성과가 나왔어. 이것만 갖고 말하면 안 된다. 그 얘기. 말을 풀어서 써서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시민을 하나의 자율적인 고객으로 이해하고. 이거 틀렸네. 고객이 아니라니까. 고객으로 보지 말라 그랬어요. 왜 자꾸 고객으로 보냐. 주체다 이거지. 시민 자체가. 그래서 3번이 답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이상을 인간에게 가장 높은 가치와 초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인간 중심성. 이런 것들을 또 강조했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었고요. 18번으로 갑니다. 대표관료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주 봤던 얘기입니다. 또 대표관료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으로부터 인구 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뭐라 그랬냐면요. 배경적 대표성으로 일단은 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제 결국에는 실질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행동할 때도
그 대표성을 가지고 행동하고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것이고요. 대표 관료제는 정보 관료제가 그 사회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 인구 비율만큼을 반영해서 그 어떤 집단도 소외됨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죠? 장애인 단체가 대통령 당선자한테 찾아가서 만나달라 그랬어. 난을 들고 갔어.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약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간 것 같은데 이제 약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도 만나줘라. 그러고 갔어. 그리고 축하한다. 난 줄게. 이런 건데 어디까지가 이 예측이 된 행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가가지고 가로막히니까 난을 던지고 난을 던지고 항의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분들의 입장이 사실은요 우리 국가정책에 얼마나 반영될까? 그렇잖아요. 예전보다는 점점 개선은 되었겠지만은 이분들의 요구사항들이 다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요구사항을 뭐 100%다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게 잘 반영되는 것의 하나의 방법으로 대표 관료제, 그죠? 장애인 의무 고용 하고 있어 우리가 그잖아요. 장애인 전형을 다 하잖아요. 다 하고 있는데도 반영이 안 된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을 제기하고 하는 건데 아마도 그것은 이런 거겠지 뭐. 장애인들이 자기네 대표성을 제대로 발휘 못한다는 것보다도 위쪽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이제 그런 요구를 또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일 거지만 만약에 장애인들의 배경적 대표성을 반영해서 여기에 이제 진입을 안 시켰더라면 지금보다도 더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서도 열악한 상황들이 더 심해졌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예측해 보는 거지 뭐. 요게 이제 실효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잖아요. 사실 대표 관료제 하나의 특성으로 그 영역도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대표 관료제 내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의도에서 발달된 개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료제 내에 보면 관료제가 민주적이진 않잖아요. 권위주의적인 거잖아요. 관료제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민주적인 의사 토론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고 대표 관료제는 사회적 강자인 지배 집단의 이익 보장이죠. 답이 너무 쉽네. 4번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들어갔네. 그죠? 자, 그리고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그랬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면 정부의 일선기관들 말하는 거잖아요. 특별일선기관이라 그래서 직접 이제 중앙행정기관에서 직접 나가 있는 건데 지방자치단체 통하지 않고 하는 건데요.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2번 민주성? 이거는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이고 관료제적인 것이지. 그리고 또 지자체 같은 데는 주민들이 직접 선거도 하고 참여도 많이 하지만은 얘네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성에서는 조금 더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겠죠.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지자체에서 기관통합형의 장점. 우리 기관통합형 대립형이 있었는데 기관통합형 의원내각제 형태입니다. 의원내각제 형태. 여러분들 알아요? 좀 알기는?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중학교 때 배운 거 정도 수준인가 지금? 이게요 유럽의 선진국들이 대부분 의원내각제랍니다. 의원내각제를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뽑아놨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을 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 그냥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면 알아서 총리를 바꿔.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게 훨씬 더 대응성 이런 건 더 좋아요. 대통령제는요 미국식 제도잖아요. 대통령제는 우리보다 나은 영웅을 뽑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제도예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항상 영웅인 줄 알고 뽑았다가 임기 말기에 뭐야 이러면서 화내고 국민들이 맨날 이거 반복해. 진짜 그거 맨날 반복하거든요. 반복하는데 영웅이 어딨나? 영웅이. 그리고 영웅은 난세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 때는 영웅이라는 게 있기도 어려워. 지금 시스템 잘 굴러가는데 뭘 영웅일 게 뭐 있어.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 용기를 내고 앞장서고 뭔가 돌파해 나가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영웅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좀 그렇고 권위주의화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권위주의화 될 가능성이. 남미 국가들이 대통령제를 주로 하는데 여기 정치 시스템 별로잖아요. 그죠? 대통령제하면서 민주주의 하는 나라 몇 안 돼. 몇 안 돼. 미국은 장인의 전통을 잘 살려서 민주주의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 백성들이 드세해서 그런가 이게 되긴 돼. 그죠? 되긴 되는데 이게 몇 안 돼. 우리나라 그 자랑스러워 할 만해. 그렇기는 한데 아예 아싸리 유럽 국가들은 의원내각제랍니다. 대부분.
그걸 하면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행정부를 아예 그죠? 접수하고 들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반하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아예.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기 독선으로 마이웨이 가겠다 그러면 그거 견제를 잘 못해.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대통령제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 하는 또 장점도 많죠. 그런데 이제 그런 면도 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요. 기관통합형이다 그랬을 때는 권력 남용의 방지 그랬는데 일단은 이렇게는 봐야 돼요. 일단은 대통령제는 여소야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관 대립형일 때는 체크앤드 밸런스가 훨씬 더 세져요. 의원내각제는요. 체크앤드 밸런스는 안 되지. 왜냐하면 의회 다수 세력이 저기도 저 행정부도 장악하는 거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죠. 정책이 한 방향으로 쭉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견제가 안 될 수 있는 우려는 거기서도 있어요. 거기서도.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 마이웨이를 고집하면 문제가 되지. 근데 걔네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의회하고 총리하고 이쪽이 한 편이니까 얘네들이 어쨌거나 지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쭉 원래 밀어붙이게 돼 있는 제도예요. 그런 점에서 권력남용의 방지가 기관통합형의 장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1번이 답이 됐고요. 책임행정은 돼요. 대신에. 그러니까 한 세력이 다 의회와 행정부 권력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잘못되면 딱 책임 묻기가 쉽고 소규모 자치단체일 때 좀 적합하다. 그러니까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추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할만한데 기관통합형. 이거 안정성 있죠. 왜냐하면 체크앤드 밸런스,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싸움이에요. 우리 이제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은 케이스가 다 다를 테니까 우리나라 정부 이제 한번 봐봐. 국회랑 대통령하고 지금부터 싸우는 것 같던데?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지금부터, 그죠? 대립하죠. 그게 좋은 점은 서로 견제. 나쁜 점은 계속 시끄러울 거야. 계속 시끄럽고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이 상태로 갈 겁니다. 뻔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끌시끌해. 안정성이 좀 깨지지. 이런 상황에서는. 맞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교재가 마무리가 조금 덜 됐습니다. 그 마무리를 빨리 하고 그리고 오늘 좀 한두 개 그 모의고사 뭐 진행되는 거 봐서 그거 한번 진행해 볼게요. 하나 정도밖에 못할 것 같긴 한데 오늘 시간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